봄이란 심지어 눈 녹은 흙탕물에 발이 빠졌다 하더라도 휘파람을 불고 싶은 계절이다. 네, 미국의 칼럼니스트 더그 왓슨이 한 말입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또 우울한 일이 일어나도 자,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밖을 내다보세요. 천천히 행복을 그리고 이 좋은 계절을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복한 주말 내 인생 명작, 저는 김하존입니다. 네, 윌로우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I'll Get Up 이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내 인생 명작 김하존입니다. 요번 주 눈도 조금 오고요. 이렇게 약간 기복은 있었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날씨가 거의 봄입니다. 영하로는 이제는 웬만해서는 안 떨어질 것 같죠. 네. 이번 주 기습적인 눈이 내리긴 했지만 3월 중순이 지나가니까 정말 곳곳에 살아있는 또 살아나는 소리, 냄새 이렇게 맞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가장 좋은 시기, 이런 날씨가 아닌가, 또 점점 그 하이라이트로 정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그 원래 있잖아요. 여행 가서 노는 것보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차에 타고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막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 거의 여행의 반 이상, 반이 뭡니까? 3분의 2 이상은 그때가 정말 행복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계절도 또 날씨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끝나고 지금처럼 이렇게 봄이 오기 시작할 때 막 살짝 추웠다가 또 완전히 초여름 날씨였다가 이럴 때 있죠. 지금처럼 또 그런 계절을 제일 기다리고 좋아하는데, 제가 더위를 너무 더운 거를 싫어해가지고 땀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점점 몰려올 때, 그때 좀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무서움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더운 계절이 끝나고 9월 달은 좀 여전히 덥죠. 10월, 11월 달 이럴 때 입김이 이렇게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또 참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것보다도 이렇게 적당한 계절이 참 좋은데, 추운 거야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으니까 상관없다마는, 춥기도 하고 눈도 좀 오고 이러고 난 이후에 3월, 4월, 5월 만물이 태동하는 이 시기, 사람의 설레기도 어렵죠. 그런데 날씨에 설레이다니요. 네, 이게 웬 횡재입니까? 네, 누군가는 평생을 설레이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헤매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 같은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레이는 봄을, 설레이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횡재입니까? 마스크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 공기가, 이 바람이, 이 온도가 우리를 이렇게나 설레고 기분 좋게 하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설레고 좋은 날씨와 함께하는 오늘 토요일 김하존의 내 인생의 명작, 그 설레임을 가득 안고서 뽀송뽀송하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책, 좋은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Give Me Your Love, Spring Gang이 부르는 곡, 이것도 또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곡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서울대 암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만난 암 환자와 그 곁의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있는 책,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입니다. 저자 김범석 교수의 첫 번째 에세이 집인데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한 그런 에세이입니다. 누군가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담담하게 삶을 정리하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찾아오는 이 죽음을 미루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암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가족들이 참 많은 비중으로 이 책에 나와요. 마찬가지로 가족들 역시 힘들 테니까요. 아버지의 사후 뇌 기증 의사를 존중하는 아들, 의식 없는 어머니가 그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놓지 못하는 남매, 폭력적이었던 아버지를 외면하는 딸, 연인이 암 환자인 걸 알면서 결혼식을 거행한 남자. 이렇게 환자 곁에 사람들 모두 각기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의 선택을 보면서 저자는 최선을 다하는 게 과연 최선이 맞는가,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인데요. 저자는 환자와 가족이 그려가는 마지막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어떤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천천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많은 걸 배웠다고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얻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자가 틈틈이 일하면서 병상 기록을 남긴 그런 에세이입니다. 이 책의 1부와 2부는 그 환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예정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었고요. 3부와 4부는 이 의사로서의 고민들,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 속의 사람들에는요, 우리 지금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삶과 또 죽음의 태도는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남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암 사망자 수는 한국에서 1년간 78,863명 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10,000명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이 사망하는 장소로 병원은요, 1996년도에는 25%만 병원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로부터 23년 후 2019년도에는 77%가 병원에서 임종을 달리하게 됩니다. 환자 치료에 관해서 고통만 유발하고 생명 연장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페이퍼가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하는 건데요. 2017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2만 건 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말해주는 건 암 환자들의 죽음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병원이라는 얘기고, 또 그 연명 의료 계획서의 통계치가 알려주는 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그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무작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어떤 그 인간의 가치를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제 서울대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의사인 저자는요, 이 책에서 2016년 대한민국에서 사망한 28만 명 중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고, 말기암 환자는 90%가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고 전했습니다. 저자는 종양외과 의사로 정말 많은 환자들과 또 그 환자의 가족들, 그들이 보내는 시간을 지켜보았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의사이자 한 인간으로 깨닫게 된 삶의 의미, 또 도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환자들의 마지막 선택을 통해 자기가 배우고자 하고 느낀 바 이런 것들을 언어로 정리한,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한 그 첫 번째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내 생의 숙제를 푸는 것만 같았다. 환자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다. 네. 그 소문에 나온 그 저자의 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마주하며 매일 죽음을 지켜보는 종양 내과 의사로서 그가 그동안 보아왔고 또 느끼고 깨달았던 삶과 또 죽음의 모습들을 정리한 책,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네. 노래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파니 포에츄리 I love you 3000.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 책에 언급된 환자들 모두 암 환자이지만 암 진단 받은 이후에 저마다 선택을 하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 때문에 끊어진 혈육의 정을 회복하기보다 빌려준 돈 2억 갚아라. 네, 이 내용은 언제 실제 그 내용인데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이게 동생이 2억을 빌렸대요, 형한테. 근데 형이 암이 걸렸고 또 관계가 애매해져서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형이 동생을 찾았는데 동생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빌려준 돈 2억 갚아라. 마지막 그 유언처럼 남기고 간 말인데 웃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에세이니까 여러 가지 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도 이 섹션이 좀 기억이 많이 남네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에게 2억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리고 친동생과 그 형과의 혈육은 어떤 관계로 이어져 나갈까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난 그런 가족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죽음 직전에도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10년만 더 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칠순의 한 노인 암 환자는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면서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다른 환자는 의사도 모르게 사후 뇌 기증을 신청해놓고 떠나기도 합니다. 모두가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날은 땡땡 정도 됩니다. 이렇게 기대 여명에 대해서 듣지만 그 남은 시간을 채워가는 모습은 제각각이라고 해요. 환자들이 남은 삶과 예정된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일종의 숙제라면 숙제고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숙제를 이렇게 풀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인생의 숙제를 풀든 풀지 않던 결국 죽는 마지막 순간 결과는 자기의 몫이다.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특별한 보너스를 받게 되는 셈이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를 다 풀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태어난 인생 빈칸으로 남겨두고 가기엔 정말로 아쉬운 일이다. 또 환자가 종착역으로 가는 여정에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다. 늘 그의 가족이 함께 있다. 원인을 못 찾은 암을 앓는 남편이 완치되기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던 그런 아내가 있었고,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를 끝내 외면하지 못해 혈연을 저주하면서도 마지막을 책임졌던 딸이 있었다. 각자 암투병을 하고 있는 이혼한 부모를 돌보느라 병원과 일터를 전전하는 아들도 있었고,
암과 치매를 앓는 88세의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60 넘은 딸도 있었다. 네, 이렇게 저자가 지켜본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환자만큼이나 저마다의 선택과 이야기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와 그 가족의 모습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분명히 자식이고요. 또 아내이자 남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그냥 뭐랄까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렇게 가볍게 지켜보기에는 마음이 여전히 편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내 인생 명작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돌아와서 잠시 후에 6시 저는 내 인생 명작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요. 1부 마지막 곡은 제임스 모리슨의 Man in the Mirror 라는 곡 듣고 저는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서울대 암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만난 암 환자와 그 곁에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네,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자가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남긴 말을 발췌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들어보시죠. 삶에는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알다시피 탄생과 죽음이다. 이 시작과 끝만큼은 내가 아닌, 내가 그럴 수 없는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만큼은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다. 언젠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네, 이 책 4부의 마지막 뒷모습 중에서였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말한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죽지만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핵심적인 포인트인데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은 시간을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삶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각각의 어떤 자세. 근데 안타깝게도 본인 의지와 자세와는 무관하게 결론져 버리는 그 자기 인생에 남은 시간, 그 앞에서 인간은 참 무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절망감에 몸부림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죽음들이 우리 삶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이 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 그 삶의 순간을 준비하고 반응하는 그 최후를 앞둔 사람들을 통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지 그 궁금증, 의문을 제시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홉킨스가 부르는 곡 Those Were the Days.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했고 정면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애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치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삶.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존재 이유를 찾는, 앞만 보며 달려온 삶. 그에게 삶은 열심히 싸워야만 하는 투쟁의 장이 아니었을까? 나중에 호스피스 정이 된다. 평탄하지 않았을 삶과 지루한 투병 끝에 떠나는 길만큼은 가능한 가볍게 떠날 수 있기를 의사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게 되는 것이다. 암투병은 환자도 가족도 모두 지치는 일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이어져 가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사랑도 남루해지기 쉽고 희망도 쉽게 잃어버린다. 어쩔 수 없이 긴 투병의 모든 끝이 상처만 가득한 폐허로 남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러니 희망 없는 속에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암 덩어리가 줄어든 것만큼이나 기적이었다.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일은 부모로서 결코 담담해질 수 없는 일이다. 암 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드물지 않다. 암 환자라고 하면 나이 든 중년, 노년의 환자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암은 나이를 가려 덮쳐오지 않는다. 당연히 어리고 젊은 암 환자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완치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결국 그 부모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환자와 의사를 떠나 서로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본래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의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너는 아마도 이럴 것이라 짐작한다. 이 정도 선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고 완벽히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의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도 때로는 파비우스와 같은 전략을 택한다. 암세포가 싸움을 걸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종종 최대한 시간을 끌며 버틴다.
종양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장기의 기본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환자가 좀 더 오래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프지 않도록 만든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버텨보자는 식이다. 이 같은 전략의 목적은 암이 자라는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환자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기에 이 작전도 언젠가는 무의미해질 테지만 적어도 독한 항암 치료로 힘든 상황은 피할 수 있고 나름대로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버티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그렇게 벌어들인 시간으로 환자가 다른 유용한 일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항암치료를 이어가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뒤섞이기도 한다. 항암치료 중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은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병원 수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항암치료도 하고 CT 검사도 하고 여러 의료 행위들을 하면 병원에 수익이 발생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하고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병원에는 영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사망 2주 전까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얽힌 결과다. 누군가를 돌볼 때에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이어야 이타적이 될 수 있다. 결국 이기심과 이타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편하기 위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이 아니라 본인을 돌볼 수 있고 본인이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이기심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나 자신을 보살펴야 하는 본인의 보호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를 가장 먼저 돌볼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내가 나를 보살필 수 있을 때 남을 돌볼 능력과 여력이 생긴다. 이타적이기만 하다가 본인을 돌보지 못해 다른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나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산소 공급과 승합제 주입을 중단했고 그는 결국 사망했다. 2018년 2월 이전이었다면 나는 살인자가 됐을 것이고 2018년 2월 이후라면 합법적으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의료진이 된다. 행위는 같으나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애매하고 인간의 판단은 인위적이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애매할수록 현장은 혼란스럽다. 법의 모호성과 권력을 낳고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법을 논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 환자를 위하는 사람은 적다. 법을 따지려는 이들은 현장에 발들이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이라는 이름으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책상 머리에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늘 일어난다. 더 슬픈 것은 이 같은 시스템이 우리를 길들인다는 것이다. 비정상이 오래되면 무엇이 정상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체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 속에 있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도 컨베이어 벨트처럼 3분에 1명씩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다 보니 주어진 짧은 시간이 끝나면 울고 있는 환자를 보호자가 끌고 나가고 밖에서는 울음소리가 들어오고 그 옆에서 오래 기다린 대기자들은 화를 내는 이상한 현실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거대한 제도 속에는 슬프거나 울거나 대체 그런 권리는 없는 걸까? 이 공장식 박리담의 진료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권리를 논한다는 게 과연 과욕일까? 이 제도의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 복잡한 시스템 속 작은 톱니바퀴는 오늘도 여지없이 돌아가면서 좀처럼 물음표를
지우지 못한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때로는 관계가 네, 본문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이 본문 내용 하나하나가 저자가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병원에서 느낀 그런 일상과 감정들을 적은 글입니다. 제가 최대한 그 감정에 이입해서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암 환자가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곳이 병원이죠. 이곳에는 마지막까지 환자 가족과 함께 또 최선 다하는 의사가 있죠. 근데 어느 환자가 말합니다. 이렇게요. 선생님에게는 제가 매일 진료를 챙겨야 하는 환자 600명 중에 한 명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오직 선생님 한 분뿐입니다. 네. 암이 완치됐지만 암 환자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젊은 암 환자를 보고 또 항암 치료를 거부하다가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치료를 요구하는 환자들을 저자는 마주합니다. 가망 없는 팔순 노모에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남매도 있습니다. 몸이 붓고 의식을 잃은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순간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는 현장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과연 최선이었을까를 저자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속 10명으로 환자를 만나야 하는 한국의 공장식 박리담의 진료에 대해 저자는 안타까움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들려주는 몇 자이기 이전에 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이기 이전에 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결코 어느 누구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의 자리에 언젠가 우리가 앉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을 우리도 함께 할 때가 올 겁니다. 이것은 저자가 의사로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단지 의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유가 될 겁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빌리 조엘, Honest. 네, 빌리 조엘, Honest.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좋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5, 6년 전쯤에 저녁 생방송 할 때였는데 제 뮤직 스케치 했었죠. 8시부터 9시까지 저녁에 했었는데 그때 그 K라디오 그 생방송 제가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초대 손님들을 많이 이제 초대를 해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욕 퀸즈에서 가정내과 전문의로 계시는 김세진 박사님과 함께 그 K라디오와 함께하는 골수 기증 캠페인을 모시고 생방송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행하면서 용기를 내서 골수기증 양측에 서명을 하고 골수기증 그 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년 그리고 매달 안내 메일이 오고요. 또 저랑 그 항원 조직이 맞는 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뉴욕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3일간 또 입원을 하고요. 저의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는 그런 기증 절차를 마쳤는데, 매달 메일을 받을 때마다 또 편지가 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게 됩니다. 조혈모 세포를 받는 환자가 이식을 한다고 해서 100% 살 수 있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치되는 세포 기증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증을 거부하게 된다면 환자는 100%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인터뷰 당시에 그 김세진 박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증을 약속하지만 막상 세포 일치 환자를 찾게 되면, 그리고 또 막상 병원에 가서 또 수술대 올라서 조혈모 세포 기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대부분 많이 망설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증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 저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제가 또 나이를 먹으면서 또 책임질 일도 많아지고 또 제가 내린 결정의 무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기증자로서 저랑 그 조혈모 세포를 기증받을 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것, 그것에는 생면부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죽음이 삶에게 말하는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귀한 생명과 작별할 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3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이 있는 곳,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서울대 안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가 지은 책,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네, 이런 책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5시 30분에 좋은 책과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내 인생의 명작 진행자 김하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